한 발의 화살이 되어라. 내일을 향한 화살. 누구나 자기 미래의 꿈에 계속 또 다른 꿈을 더해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재의 작은 성취에 만족하거나 소소한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다음에 이어질지 모를 장벽을 걱정하며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니체는 흐지부지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제일 싫어했다. 자기 인생에 힘을 쏟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말했다. 한 발의 화살이라도 전심전력, 최선을 다해서 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고전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전한의 장수 이광은 궁술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가 젊었을 때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호랑이가 자고 있는 걸 보았다. 이에 이광이 전력을 다해 화살을 당겨 명중시켰는데 이상하게 호랑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것은 호랑이 모양의 바위로 놀랍게도 바위 한가운데에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다. 니체가 말하는 주의는 현재의 자신을 뛰어넘겠다는 결의로 미래를 향해 계속 뛰어오르려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하여 미래를 향한 동경에 동경을 거듭하는 사람, 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다 보니 어느 순간 가속도가 붙어 쑥쑥 상승해 나가는 사람, 그가 바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다. 현재보다 퇴보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것이 모든 이의 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확실한 임무를 부여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슴속 욕망을 일깨우며 그로 인해 항상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문장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한다면 향상심이다. 향상심을 가진 이가 바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을 닮은 사람이고 세상이라는 들판에서 자기만의 깃발을 드높이는 사람이다. 니체는 동경하는 것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은 끊임없이 또 다른 동경을 끌어당긴다고 말했는데 동경은 자기 자신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동경의 화살은 이미 자신의 본질이기도 한 것이다. 자화자찬의 힘.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마라.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꽁꽁 올가매게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결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누구로부터 지탄받을 일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태도가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니체의 이 사람을 보라의 책의 목차를 보면 누구나 말문이 막힐 것이다. 서문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제목의 장이 열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가? 이 세 문장만을 뚝 떼어놓고 본다면 이게 웬 치기 어린 말이냐고 혀를 찰지도 모른다. 많은 독자들은 니체가 풀어내는 엄청난 자화자찬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오늘의 청년들에게 니체와 같은 자신감이 너무 부족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말 우수한 것은 우수하다고 단언하는 정신 또는 어리석은 것을 알아보는 날카로움을 바탕으로 하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실력도 안 되는데 무턱대고 스스로에게 높은 점수를 주라는 말이 아니다. 당당하게 높은 점수를 줄 만큼 자기 자신을 더 채우고 더 넓히라는 충고다. 그렇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니체의 말을 가슴에 새기기 바란다. 분노의 불꽃으로부터 도망쳐라. 프랑스어로 르상티망이라는 말이 있다. 원한, 증오, 질투 따위의 감정이 반복되어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상태를 말하는 이 단어는 현대인들의 가슴에 도사리고 있는 막연한 분노 또는 질투를 의미한다. 중국 당나라 현종 때 어려서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은 이징은 진사시험에 급제하면서 입신 출세의 꿈에 부풀었지만 변변찮은 직분과 녹봉에 좌절하고 시르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 어릴 적부터 꿈꿔온 대로 만천하의 명성을 드높이며 화려하고 풍족하게 살려면 명망 있는 시인이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는 관직을 떨치고 나와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맞닥뜨린 현실은 찢어지게 가난한 일상이었다. 시인으로서 전혀 꽃피우지 못하는 자신의 재능에 실망하면서도 어떻게든 뭔가를 잃어보려 발버둥치는 그를 세상은 너무도 가혹하게 절벽 끝으로 몰아세웠다. 이증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어쩔 수 없이 미관 말직으로 복직했는데 더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에 그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며 무시했던 자들이 그보다 훨씬 높은 직위에 올라 떵떵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보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할수록 그런 능력과는 별개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질투를 느낄수록 그의 삶은 나락으로 치달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어느 날 미친 듯이 울부짖다가 아예 종적을 감추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원참이란 사람이 승진하여 영남 지방의 임지로 가기 위해 어느 산골짜기를 지나게 되었다. 산속을 지나가는 도중에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덮치려했는데 가만히 보니 그것은 1년 전에 사라진 이증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해에 진사시험에 합격했던 친구 사이였다. 원참이 이증에게 어떻게 호랑이가 되었는지 묻자 그가 대답했다. 어느 날 밤 밖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정신없이 뛰어나갔다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어느 개울가에 당도했는데 강물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온몸이 털로 뒤덮인 호랑이로 변해 있었다네. 내가 짐승으로 변하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당장 죽을 결심을 했지만 토끼 한 마리를 본 순간 그 생각은 잊어버렸고 잠시 후 내 입은 이미 토끼의 피로 푹 젖어 있었다네. 그 뒤로 하루에 얼마 동안은 인간으로 돌아와 예전에 읽었던 책의 구절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인간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다네. 그리하여 얼마 전까지는 내가 왜 호랑이가 되었는지를 탄식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찌해서 예전에 인간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두렵고 비통한 일인가. 이징은 높은 벼슬에 올라 임지로 향하는 옛 친구의 얼굴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을 이었다. 나는 시로서 명성을 얻고자 했으면서도 스승을 찾지 않았고 성공을 바라면서도 벗들과 더불어 공부에 온몸을 던지지도 않았네. 돌이켜보면 나에게는 그 잘난 자존심이 바로 맹수였던 것일세. 분노나 질투에 휘둘리게 되면 좋은 점들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거나 긍정적인 것에도 눈을 감아버리는 습성이 생겨 종국에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는 르상티망의 싹을 어떻게 잘라내느냐. 바로 거기서 니체가 말하는 초인으로 가는 길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똑같은 것을 대해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닫고 얻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밖에 얻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를 능력 차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에 의해 촉발된 자기 안에 무엇인가를 뽑아내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풍요롭게 해줄 대상을 찾지 말고 나 스스로가 풍요로운 사람이 되려고 항상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능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자 풍요로운 인생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들판의 무소처럼 혼자 살아라. 니체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만큼 인간관계에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었다. 친구란 서로 믿는 두 사람이 초인을 목표로 하는 한 발의 화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관계라는 게 니체의 생각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나의 향상심을 높여주지 못하는 인간과는 사귈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예전에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몇 권의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중 붓다의 가르침과 팔 정도에 이런 글이 있다. 우리는 친구를 얻는 행복을 칭송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우수한 혹은 동등한 친구와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말한다. 붓다도 이런 말에 동의했지만 만약 그런 친구를 얻을 수 없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 살라고 말했다. 같은 길을 나보다 우수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혼자 가라는 붓다의 가르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너그럽고
선한 이미지의 붓다와는 다르기에 사뭇 놀랍다. 평생을 세상 사물에 대한 관용을 주장했던 붓다라면 어떻게든 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가라고 할 것 같은데 말이다. 놀라운 일은 붓다의 말에서 니체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살라는 말은 독립된 인간이 되라는 뜻인데, 이는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에 끝까지 책임지는 인간이 되라고 했던 니체의 말과 동어 반복처럼 들린다. 19세기 후반을 지독하리만치 공격적인 발언으로 일관했던 니체가 온화하고 관용적인 이미지의 붓다와 의미가 통하니 무척이나 흥미롭다. 함께 침묵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멋진 일은 함께 웃는 것이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감동하며 울고 웃으면서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도 멋진 일이다. 당신은 함께 침묵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그런 친구를 얻을 수 없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니체가 권하듯이 당신이 먼저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그의 삶을 함께 밝히는 동반자로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대 고독 속으로 도피하라. 살면서 때로는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친한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생각하면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립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처럼 어떤 대상과 얼마쯤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람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누군가를 간절히 원한다. 자기를 상대해 줄 친구를 찾고 막연한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의지한다. 고독하기 때문이다. 왜 고독할까?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기쁨을 나누는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고독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인가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걸으면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고통이다. 오늘은 곁에 두고 읽는 니체와 함께 했습니다. 니체는 25세에 은사의 추천으로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교수가 되고 저작물만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천재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는 1800년대 후반을 지배한 기독교적 윤리관이 지나치게 내세를 지향한다고 비판하며 그보다 현재를 온전히 살게 하는 진리와 선, 그리고 도덕이 더 중요하다고 외침으로써 당시 지식인들을 경악하게 합니다. 니체는 35세에 건강이 악화되어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필에 열중하며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니체가 생전에는 대중과 학계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으나 유럽 철학과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에도 19세기 철학자 중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치열하게 살라는 말이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사상이었다는 생각을 하면 니체와 같은 철학자들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니체의 말이 진중하게 다가옵니다. 니체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라라의 행복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